여러분, 혹시 해외여행 가실 때 비자 신청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없다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 오려고 대사관 앞에 줄 서 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일본 가려고 은행 잔고증명서 떼고 있고요. 인도 사람들은 유럽 여행 한번 가려고 몇 달 전부터 준비합니다. 서류 준비하고 대사관 찾아가고 며칠씩 기다리는 게 전 세계 대부분 나라 국민들한테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본 가고 싶으면 내일 당장 갈 수 있습니다. 유럽 30개국? 여권 하나면 됩니다. 동남아? 그냥 가면 됩니다. 무려 193개국을 이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7번째로 강력한 여권입니다. 미국 여권보다도 위입니다. 영국, 프랑스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지갑에 넣고 다니시는 그 작은 책자 하나가 얼마나 대단한 물건인지 그 뒤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마지막으로 해외여행 가신 게 언제신가요? 일본이든 동남아든 유럽이든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심사대 앞에 섰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권 내밀면 심사관이 쓱 보고 도장 꽝 찍어주고 웰컴 투 하면서 바로 통과시켜주죠. 그렇게 간단합니다. 그런데 바로 옆줄을 보시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한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류 검사받고 질문받고 때로는 별도의 공간으로 안내되기도 하죠. 같은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여권 색깔 하나 차이로 이렇게 다른 대우를 받습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 여권은 전 세계 193개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헨리 여권 지수 기준으로 세계 7위권입니다. 싱가포르, 일본 같은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죠. 미국보다도 높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실감이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199개 나라 중에서 상위 3%에 드는 여권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프리카, 중동, 남미 심지어 유럽의 많은 나라들도 우리만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한국 여권이 이렇게 강력할까요? 그냥 운이 좋아서? 아니면 돈을 많이 내서? 천만에요. 이 뒤에는 40년 넘게 쌓아온 우리의 역사와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1988년, 여러분께는 어떤 해로 기억되시나요? 서울올림픽이 열린 해죠. 그런데 그 해에 또 하나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해외여행 자유화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일반 국민이 해외여행을 가는 건 정말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했고 50세 이상만 가능했던 시절도 있었죠. 여행 한번 가려면 온갖 서류를 준비하고 보증금까지 내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상상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1988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이 모든 게 풀렸습니다. 누구나 여권만 있으면 해외로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결과는 폭발적이었습니다. 1987년만 해도 해외여행자가 연간 100만 명 정도였는데 자유화 이후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죠. 2019년에는 무려 2,870만 명이 해외로 나갔습니다. 30년 만에 28배가 늘어난 겁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해외여행을 많이 가게 됐을까요? 여기엔 지리적 특성도 한몫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섬나라나 다름없습니다. 육지로 연결된 곳은 북한뿐이고 거기는 갈 수가 없죠. 자동차 타고 옆 나라 놀러 가는 게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그러니 해외여행이 자유화되자마자 사람들이 쏟아져 나간 겁니다. 일본, 중국, 동남아부터 시작해서 유럽, 미주까지. 그동안 참았던 여행 욕구가 한꺼번에 터진 거죠. 여러분도 88년 이후 첫 해외여행 기억나시나요? 설레고 떨리고 모든 게 신기했던 그때의 감정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한국인들이 세계로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이라는 나라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지금 우리 여권이 강해진 첫 번째 이유입니다. 비자가 뭔지 정확히 아시나요? 간단히 말하면 상대 나라가 당신 우리나라 들어와도 됩니다 하고
미리 허락해주는 서류입니다. 보통 여행 가기 전에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서 신청하죠.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고 번거롭습니다. 먼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영어나 현지 언어로 써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 잔고증명서, 재직증명서, 항공권 예약 확인서, 숙소 예약 확인서, 온갖 서류를 준비해야 하죠. 거기다 비자 발급 수수료도 내야 하고 심사기간도 기다려야 합니다. 짧으면 며칠, 길면 몇 주씩 걸리는 나라도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해도 거절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은 우리나라 올 자격이 안 됩니다 하고 차단당하는 거죠.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무조건 거부됩니다. 항공권 다 끊어놓고 비자 떨어져서 못 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여권 하나만 챙기면 됩니다. 유럽 30개국이든 동남아 전체든 일본이든 아무 생각 없이 갈 수 있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특권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단순히 편리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의 문제입니다. 상대 나라가 한국 사람은 우리나라와도 문제 안 일으킬 거야. 불법 체류 안 할 거야. 법 잘 지킬 거야 하고 믿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 심사 없이 그냥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주는 거죠. 실제로 입국 심사대에서도 느끼실 겁니다. 한국 여권 내밀면 심사관들이 별 질문도 안 하고 바로 통과시켜줍니다. 몇 일 있을 거예요? 그 정도만 물어보고 끝이죠.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한참을 붙잡혀서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이게 바로 여권 파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해외에서 느낀 그 프리패스의 쾌감, 그게 바로 대한민국 여권이 갖는 진짜 힘입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이런 신뢰를 쌓았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조금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만 7,080년대 냉전 시대 말이에요. 당시 세계는 크게 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진영. 한국은 당연히 자유진영에 속했죠. 북한과 체제 경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그 시절 한국은 절대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세계와 관계를 맺으려 했죠. 특히 1980년대 들어서면서 북방 외교라는 걸 시작합니다. 공산권 나라들과도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겁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소련, 중국, 동유럽 국가들이 모두 참가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은 서방이 보이콧했고 1984년 LA 올림픽은 동구권이 보이콧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거의 모든 나라가 다 왔어요. 올림픽을 통해 한국이 동서화해의 장을 만든 겁니다. 그 여세를 몰아 1990년 소련과 수교, 1992년 중국과 수교를 합니다. 북한의 가장 중요한 우방국들과 우리가 먼저 손을 잡은 거죠. 이게 외교적으로 얼마나 큰 승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한국은 독특한 외교 스타일을 만들어갑니다. 바로 누구와도 적을 만들지 않는 균형 외교입니다. 미국과는 동맹이지만 중국과도 친하게 지냅니다.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도 관계가 있지만 아랍 국가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양쪽 눈치 다 봐야 하고 중립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걸 해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여권 파워로 이어진 겁니다. 소련과 수교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시베리아 개발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3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어요. 이른바 불곰 사업이라고 불렸죠.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단순히 외교관계 수립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인 신뢰를 쌓으려 한 거죠.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다. 투자도 하고 기술도 주고 함께 성장하려는 나라다. 이런 이미지를 만든 겁니다.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역 근처에 테헤란로라는 거리가 있죠? 왜 이름이 테헤란로일까요?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따온 겁니다. 1970년대 한국 건설 기업들이 이란에 대거 진출했고 5.1 쇼크 시절 이란이 우리에게 원유를 공급해줬던 인연을 기념해서 만든 이름입니다. 서울에는 테헤란로가 있고 테헤란에는 서울로가 있습니다.
이게 외교입니다. 주고받고 기억하고 관계를 이어가는 것. 더 놀라운 건 한국이 이란과도 사우디와도 이스라엘과도 동시에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이란과 사우디는 숙적 관계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랍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한국은 이 모든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국이 특정 종교나 이념을 강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제 협력과 실질적 이익에 집중하죠. 석유가 필요하면 사고, 기술이 필요하면 팔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듭니다. 이런 외교가 40년 넘게 쌓이니까 전 세계가 한국을 믿을 만한 나라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비자 없이 와도 된다고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한국의 또 다른 강점은 우리의 역사입니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을 보는 시선이 남다릅니다. 1945년 광복 당시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1인당 GDP가 $60. 아프리카 국가들보다도 가난했어요. 전쟁까지 겪고 나서는 더 말할 것도 없었죠. 1950년대 한국을 찍은 사진들 보시면 정말 처참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칠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진국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전자. 세계 시장을 주름잡는 산업들을 갖고 있죠. K-POP, K-드라마는 전 세계 사람들이 즐겨봅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극적인지 아시나요? 7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선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나 될까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한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더 특별한 건 한국이 식민지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제국주의 시대에 독립을 빼앗긴 나라였어요. 전 세계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 대부분 식민지였던 나라들이죠. 그런데 그 나라들이 한국을 보면 희망을 느낍니다.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식민지였던 나라도 저렇게 발전할 수 있구나 하는 거죠. 한국은 그들에게 롤모델입니다.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을 배우려고 합니다. 공무원들을 한국에 연수 보내고 한국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자문을 구하죠. 베트남, 인도네시아, 르완다, 에티오피아. 수많은 나라가 한국을 벤치마킹합니다. 여러분께서 살아오신 지난 수십 년이 바로 이런 역사입니다. 보릿고개 시절부터 IMF 외환위기까지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만큼 성장한 거죠. 그게 지금 전 세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한국 여권에 힘을 실어주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여권의 힘은 결국 그 나라 국민들이 만들어갑니다. 아무리 정부가 외교를 잘해도 국민들이 해외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소용없죠. 다행히 한국 여행객들은 외국에서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법을 잘 지킵니다. 불법 체류율이 낮아요. 관광 비자로 입국해서 그냥 눌러앉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상대 나라 입장에서는 엄청 중요합니다. 비자 없이 받아줘도 문제 안 생길 거라는 확신을 주니까요. 둘째, 소비를 많이 합니다. 한국 사람들 해외 나가면 쇼핑 엄청 하죠? 명품 가방, 화장품, 기념품. 현지 경제에 돈을 풀어주는 겁니다. 관광업이 주 수입원인 나라들 입장에서는 한국 관광객이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큰 사고를 안 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없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인은 조용한 여행객입니다. 술 마시고 난동 부리거나 현지 문화를 무시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낮아요. 일본 관광업계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한국 관광객은 예측 가능하고 안전하다. 단체로 와서 일정대로 움직이고 정해진 곳에서 돈 쓰고 시간 맞춰 돌아간다. 물론 요즘은 자유여행이 많아졌지만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계획적인 여행 스타일은 여전합니다. 동남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이런 나라에서 한국 관광객은 환영받습니다. 돈도 많이 쓰고 리조트나 호텔에서 큰 문제 안 일으키고 현지 가이드나 직원들한테 친절하게 대하니까요. 이런 이미지가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 나라 정부가 한국 사람들 더 많이 오게 하자. 비자 면제해주면 더 많이 올 거 아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에 무비자를 허용한 나라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결국 여권의 힘은 우리 모두가 만드는 겁니다. 해외 나가서 법 지키고, 현지 문화 존중하고, 매너 지키고,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대한민국 여권의 가치를 높이는 거죠. 물론 한국 여권으로도 갈 수 없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북한이죠. 휴전선 넘어 50km도 안 되는 곳인데 갈 수 없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중국도 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랑 가장 많이 교류하는 나라 중 하나인데 말이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나라들은 아직 외국인에 대한 통제가 강한 편입니다. 아프리카나 중동 일부 국가들도 비자가 필요합니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외국인 관리가 까다로운 나라들이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점점 더 개방되는 쪽입니다. 1980년대만 해도 한국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가 30개도 안 됐어요. 지금은 193개국입니다. 40년 만에 6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여권 자체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생체 인식 기술로 얼굴만 보고도 신원 확인이 되는 거죠. 이미 일부 공항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오더라도 중요한 건 변하지 않을 겁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상대 나라가 우리를 믿고 받아줄 만한 나라인가? 그 국민들이 우리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가? 지난 40년간 한국이 쌓아온 게 바로 그 신뢰입니다. 경제 발전, 민주화, 문화적 성취, 그리고 해외에서 보여준 한국인들의 모습까지 모든 게 합쳐져서 지금의 여권 파워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손에 들린 그 작은 책자 하나가 얼마나 값진 물건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건 단순한 신분증이 아닙니다. 70년 대한민국 역사의 결정체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세대가 함께 만들어온 자랑스러운 성과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나라가 한국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도 언젠가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날을 위해 우리는 계속 좋은 이미지를 쌓아가야 합니다. 다음에 해외여행 가실 때 입국심사대에서 여권 내미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권 하나에 우리나라 역사가 담겨 있구나 하고요. 그러면 여행이 조금 더 의미 있게 느껴지실 겁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한국 여권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뒤에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